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앞서서 정치권의 긴장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경선 내 싼창이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경선 버스를 본격적으로 출발시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부교수, 정택은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국회 본회의 오후에 시작이 된다고 하던데 오늘 지금 한 4시부터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법안 처리 중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두고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해법이 나올까요? 해법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언론중재법 뭐 상정 안 할까?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타협이 가능한 상황이 될지가 궁금하고요. 여야가. 요즘 언론중재법에 관한 보도를 보면 이 보도하는 노력의 절반만큼이라도 그동안 언론 개혁을 좀 했으면 언론계가 예.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근데 이게 지난 4년간 지난 뭐 10여 년간 쌓인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국회의원 손을 사실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30% 정도인데 지난주에 리얼미터 조사 보면은 언론중재법 찬성이 53%가 나왔어요. 이거 안 했다가 예. 지도부가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선 들어갔는데 대선 경선 주자들도 다 찬성을 해버렸는데 예. 이거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노력을 한번 해본 거라고 보고요. 내일 저는 상정된다라고 봅니다. 예. 거의. 그냥 거의 답은 정해지는 상황에서 네. 절차적인 과정이다 이런 그렇게 해봅니다.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그런 만남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 많이 이 법안을 지금 찬성하고 있는 양상인데 그중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무려 7분이나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나 연기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사실 부랴부랴 이제 그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언론중재법을 설명을 했는데 네. 설명이 답변이 잘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당도 지금 여론의 동향이 간단치 않다라고 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중재법만 놓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국민의힘이 약간 올라가고 민주당이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이 법안을 그렇게 강행 처리한다고 했을 경우에 네. 나중에 상당히 국민적 저항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들, 특히 언론 시민단체들, 대표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속했던 예를 들면 이부영 의장님이 했던 뭐 언론자유시민연대 같은 그런 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강행 처리 방침에서 살짝 여론 수렴 모드로 전환한 모습도 보입니다. 뭐 주말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 지도부가 언론 단체 등을 만나서 토론도 했고 또 본회의 전에 의총도 열 계획인데 글쎄요 막판 이런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히려 최종 수준 들어갔다고 보는 게 보통 이런 그 법들, 법사위 통과해서 막 쟁점들이 되고 옥신각신되는 법들 있잖아요. 예. 이런 법들을 미룰 거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모양을 취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그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장한테 약간 떠밀어서 뭐 뒤로 잡든가 뭐 이런 식으로 취하고 또 제가 지금 BH 얘기가 이제 저를 자꾸 나오잖아요. 우선 이런 정권 말기 상황에서 청와대가 당에다가 특정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그래서 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정말 예. 청와대가 그렇게 굴었을까? 네. 그런 청와대 공식적인 입장은 예. 모두가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청와대 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 당대표를 좀 일상적으로 만나고 정무 쪽에서 네. 그리고
아마 행정관쯤에서 얘기된 거를 언론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희망사항이 아니냐. 근데 청와대는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제가 좀 취재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놓친 취재원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청와대가 좀 개입할 상황이 못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정태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어떻게 전 정반대 예상이 됐는데 예. 저는 내일 상정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지금 의석수로는 국민의힘이 저지할 그 방법은 없는데 지금 필리버스터 얘기 나와도 이거는 좀 지연 전략이잖아요. 근데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더라도 9월 1일 날 정기 이렇게 본회의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상정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저지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예. 분명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둘러싼 여론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네. 것이고 네. 저는 사실은 뭐 제 자신이 국민의힘에 속해 있습니다만 예. 이번에 사실은 언론중재법을 저지하는 투쟁은 생각보다는 강도가 약했습니다. 보십시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그렇죠. 네. 그리고 거의 상당수의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게 지금 여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더 강경한 투쟁을 사실은 했었어야 마땅한데 예. 아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필리버스터를 해서 예. 필리버스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예. 해외로부터 국내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실제로 의견들을 확인하는 거죠. 아마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번에는 물론 여당에서도 당연히 같이 할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아마 정의당 같은 데서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민주당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혹시 오늘 그 박병석 의장 주재 아니면 또 9월 정기국회 사이에 조금 민주당이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그래서 조금 더 협상을 볼 여지는 있다고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법이 지난달 27일 날 지금 그 법안 소위를 통과시켰거든요. 그 사이에 3번을 수정안을 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법안 자체가 충분히 숙고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 뭐 넣는 걸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럴 바에야 국민의힘 당신들이 상임위원장을 맡더라도 이 논의는 앞으로 계속 해간다라는 약속을 해라라고 해서 그 조건으로 지금 무리하게 강행 통과를 안 하는 게 맞고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뭔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네. 아까 제가 이부영 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원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인태 의원조차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야권을 비롯해서 뭐 세계 언론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지점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예. 더 충분히 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왜 못 갖냔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일부를 조금 수정한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야권에서.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의 대선 경선 레이스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주말 연일 충청 지역을 방문해서 이 충청 표심 공략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충청권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읽히는 대목이겠죠. 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정태근 예, 의원님 말씀드리면 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거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벌써 이 언론의 자유를 너무 과하게 좀 남용한다는 얘기 나온 지 10년이 됐고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됐어요. 근데 10년 동안 얘기됐던 것을 이제 법안 통과시키려고 다시 한번 수기기구를 같이 수기를 하자. 또 10년 더 지내자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미루는 거는 전 선택해서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예. 결정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사로 좀 옮기는 형사 명예훼손죄 같은 걸 폐지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건 통과시키고 이제 충청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예. 충청권이 중요한 게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얻어버리면 다른 진영들은 더 이상 경선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요. 아, 그냥 쭉 간다라고 보는 거죠.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러니까 경선이라는 그 절반 이상을 했다. 예.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바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대선론이 확인됐다. 조기 후보를 확정해서 국힘과 싸우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갈 거고요. 네. 여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한 의미 있는 득표를 해서 과반을 저지를 하고 네. 호남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낙연 후보 쪽에서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대역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이 실제로 그 선거인단 작다라고 예, 예. 해도 그 중요성은 전 거의 한 절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만약에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 차지하면 급격하게 밴드웨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정세균, 뭐 추미애 이런 후보들 것도 쫙 몰리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 충청 이번 주말인데 그러니까 표가 몰린다는 거죠. 뭐 예. 같이 후보끼리 같이 표가 합심한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그 경선 선거인단 모집됐던 사람들이 그 원래 그런 사표 심리라는 게 이런 거 방지 심리라는 네. 게 내가 뽑은 후보가 되고 그렇죠. 예. 네. 하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쭉 빠져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충청 아마 이 민주당 경선은 이번 주말, 다음 주말이죠. 이번 주말이 마지막 거의 50%를 차지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충청권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셨군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이재명, 이낙연 후보만 본다면 그 작년 총선 때 인재 영입을 각 그 당에서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영입한 인재 중에서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서 의원이 된 분들 중에 7명이 뭐 최혜영 의원, 김병조 의원, 홍정민 의원, 이탄희 의원까지 등등해서 7명이 이재명 캠프로 갔고 이낙연 캠프에는 소병철 의원, 오영환 소방관이셨죠. 오영환 의원 등등 3명이 이낙연 후보 캠프로 갔다. 그러니까 이 인재 영입했던 의원들이 이렇게 이재명 캠프로 더 많이 갔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총선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13명을 새롭게 이제 인재영입 케이스로 들어와서 뭐 비례대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당내 기반이 결정적이냐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초반에 이제 대전 충청권에서 이제 붙게 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선거인단을 모집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이제 이 강원 경선이 끝나야지 공개되거든요. 이제 그럼 충청 이제 그 다음 주에 공개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은 주로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건데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권리당원들의 분포로 봤을 때는 한쪽이 그렇게 과반을 완전히 차지하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사실은 지금 의원 분포수로 따지면 이번에 이제 영입의원들은 7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만 전체 의원수 중에서도 거의 지금 절반에 육박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은 훨씬 더 지금 강세를 보이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초반 판세를 가름하는 데 있어서는 권리 당원들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이제 몇 개 쌓여지거나 4개 지역을 거친 다음에 이제 선거인단까지 보여지는데 모든 후보들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을 거고 네. 초반에 어느 정도 득표가 나오는가가 향후 행보를 계속 할 수 있는가 말고가를 결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가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초반에 그렇게 과반을 점하는 효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예.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이제 대권 주자들의 정책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공약으로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한국인들의 뭐 부동산 투기가 아무리 국민 스포츠라지만 한국인들 가장 큰 관심은 집이잖아요. 예, 예. 사실은 좀 시기나 의가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가 문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이 바로 이 부동산이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예. 뭐 다른 야당 후보들 대부분 1호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책을 쭉 보면서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역시 이제 민주당 쪽과 결이 다르다는 게 공급 정책은 비슷해요. 네. 예. 그런데 청년 원가 주택을 얘기하시면서 5년 후에 집값 상승분의 70%를 청년에게 주겠다. 네. 그리고 LTV도 80%를 풀겠다. 이거는 집값을 계속 상승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공급을 해서 뒷값을 내려가겠다라고 이거 좀 약간 안 맞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집값을 내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집값을 올려서 또 청년에게 올란 만큼 투기 소득을 주겠다는 건지 예. 그게 좀 애매했어요. 애매하지만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잡은 거는 뭐 당연하고 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공약 내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내용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번 부동산 정책은 뭐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몇 가지 정책을 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시기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대출 규제 문제가 큰 쟁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가 지난 목요일 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워크숍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집값이 5.4%만 올랐기 때문에 선진국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로는 보통 13%에서 14%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호승 정책실장의 그러한 발언이 사설에도 문제가 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조금 덜 준비가 되더라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 그 두 가지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청년들이 대출도 받을 수가 없고 네. 이제는 연끌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보다 더 청년들한테 공급 가능한 방법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했을 것이고 지난주부터 어떻든 그동안 윤석열 그 후보 측에서는 정권 교체 외에는 별다른 지금 대안이 없다, 주장이 없다라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예를 들면 미래비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예. 김영기 교수님이 상당히 중도적인 학자인데 그분이 그 대표를 맡아가지고 싱크탱크도 발족시키고 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국방포럼을 하면서 이제 국방정책에 대한 일부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준비된 후보다라는 것들을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네. 시기에 맞게 그런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윤희숙 의원이 이제 대선 출마 중단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말했는데 그 기자회견은 두 번이나 네. 했어요. 아버지 그 토지와 관련해서요. 두 번째 할 때 어젠가요? 아무튼 그젠가요? 굉장히 예. 굉장히 그 실명까지 민주당 의원들 10명 정도 언급하면서 사실이 아닐 때는 의원 뭐 다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어떻게 의원직 사퇴 문제는 처리가 될까요? 우선 전 좀 어이가 없었는데 예. 보통 공직자들은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가족의 뭐 부동산 투기 문제 같은 게 걸리면 네. 해명을 하고 뭐 사과까지 아니라 유감을 표명을 해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은 화를 내요. 네. 사과를 안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라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 민주당 의원 중에 그 모친이 투기했다가 지금 반토막 난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투기의 귀재고 어떻게 딸이 엄마의 부동산 구입을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양임원영 의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본인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는 거거든요. 나는 뭐 우리 아빠지만 나는 모른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일일까요? 저는 이게 당당하게 나온다는 자체가 좀 굉장히 놀랬고 두 번째는 그걸 저분 대단하다는 게 그걸 정치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친이 투기를 한 거 내가 알았냐 몰랐냐 뭐 너 공직자로서 미안해 아니 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지지자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이건 정치적 음모다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을 붙여요. 뭐 이재명 캠프도 언급했고 네, 그랬죠. 예.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능력은 대단한지 모르겠고 뭐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지지자들 중에 좀 태극기 부대들을 동원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는데 이게 제정신을 가진 국민들이 보면서 저게 동의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거든요. 국힘의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국민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분을 사퇴시킬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데 예. 저분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죠. 뭐하러 사퇴를 시켜주겠습니까? 내용도 문제지만 기자회견의 형식도 문제였다고 그렇게 저는 보시는군요. 약간 좀 어이가 좀 없었어요. 예. 어떻게 예. 윤희숙 의원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해명을 할 때에 그 한 3,200평 되는 땅에 대해서 아버님이 노후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 설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투자든 투기든 경제적 이득의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거래한 것은 분명한 게 확인이 됐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지점은 그러니까 그런 지점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이고 지금 이제 본인이 굉장히 격앙되게 얘기한 큰 이유는 그냥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윤희숙 의원이 KDI의 근무 시절 또는 그 제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투기한 악의적 범죄다라고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예. 화가 많이 나는 그럼요.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아버님이 뭐 투기든 투자를 한 것하고 뭐 저는 부동산 투기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것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했다라고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한 10분 정도를 그래서 거명을 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한 의원 민주당의 원내 수석인가 원내 수석 대변인인가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것이라고 그 의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로 윤희숙 의원이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들 정치적으로 다들 물러나라, 의원직 사퇴하라 네.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수처나 이런 데서 수사 쉽게 안 하거든요. 네. 오히려 10분의 발언 중에서 실제로 허위 사실 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분명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저는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고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직접 윤희숙 그렇죠. 의원이요. 예. 그러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범죄적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 의원직 사퇴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공직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부끄럽다든지 또는 도덕적 기준을 높게 세우면 난 이 상태에서 공직을 못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공직의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뭐 민주당에서는 그런 그 윤희숙 의원을 가지고 정치 쇼다 어떠다 그러는데 어떻든 윤희숙 의원은 내가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투기든 투자든 부동산 거래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받아줘야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직이라는 게 내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허가 사항입니다. 국회법 사항 자체가. 국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의장이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렇게 나오는 윤희숙 의원이 대충 뭐 몇 달 있다가 복귀한다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좌진도 해임하고 본인도 의원회관에 나가지 않고 월급 들어오는 거 반납하고 이럴 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받아줘야죠. 예. 네. 다른 생각 간단하게 들어가 볼까요? 있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 책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닌가. 어쨌든 뽑아준 유권자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네. 나는 의혹을 받는 게 부끄러우니까 나는 그냥 그만둬버리겠다. 이건 차라리 의혹을 해소하고 그만두면 돼요. 충분히 수사받고 의혹을 다 털어버린 다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의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나의 공직상에 어울리지 않나. 그때 그만두라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네. 근데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나는 의혹받는 것조차 싫으니까 그만둬버리겠다.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자세를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그냥 일반 기업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사실 좀 아쉬웠었어요. 근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는데 윤희숙 의원이 수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 아, 네네. 그 예. 자기 스스로가 제 공수처에서 수사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 합수본에서 수사를 하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아예 고소를 하면 예. 더 명확히 수사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